혹시 여러분들 대구를 어떤 도시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대구를 무슨 도시다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번 어때요? 우리 지금까지 뭐 섬유도시다, 혹은 교육도시다, 혹은 뭐 패션도시다, 그죠? 여러 가지 많이 써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과연 대구가 패션도시였고 섬유도시였고 혹은 교육도시였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오늘 우리 문희갑 전 시장님 얘기를 들으시면서 스스로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저희 이 목요철학원에서는 이 대구를 문화도시도 혹은 섬유도시 혹은 교육도시 혹은 뭐 패션도시 기타 지금은 뭐 또 메디컬 시티 뭐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여러 가지 씁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인간만이 아니고 인간과 더불어 있는 이 자연,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과 함께 공생하면서 살 수 있는 도시. 이걸 저희들은 인문생태 도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 생태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지구상에는 온갖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을 포함한 별의별 생명체가 다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생명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지구상에서 그렇게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생명체 나무입니다. 나무.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 중에서는 100m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100m. 뭐 조그마한 것부터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100m나 높은 나무를 보시면 아마 쳐다만 봐도 경이로울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장엄한 그 모습. 독일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랬죠. 바로 그런 그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이 있어서 느끼는 그 감정을 숭고함이라고 했습니다. 숭고함. 오늘 아마 저희들은 이 문희갑 전 시장님을 통해서 우리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나무 철학이라고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무라고 하는 그 생명 혹은 생명체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생명체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대구라고 하는 이 도시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구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대구 이걸 한번 여러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람되게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강재 스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소개를 드리고 강재 스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희갑 전 시장님께서는 국민대 법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셨습니다. 경북대학교 명예행정학 박사와 계명대학교 명예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제12대 13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요.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대구 초대 그리고 제2대 민선 대구광역시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사단법인 푸른대구가 구시민모임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대표 저서들로는 보리밥과 나라경제, 경제개혁이 나라를 살린다, 함께 사는 경제 등이 있습니다. 우리 문희갑 전 시장님을 대단히 모시겠습니다. 해주신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02년 공직을 그만두고 우리 고향인 달성군 하원읍 원리라는 데 우리 세거지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한옥인데 요즘 내가 나무하고 군불 때고 가정 먹고 이렇게 삽니다. 우리 집사람은 안 가려면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늘 잠바 입고 뭐
자포를 뜯고 등산 다니고 이러는데 오늘 귀하신 선생님들한테 강의가 있다 보니까 모처럼 때 빼고 방 내고 앞길은 와이사스 넥타이 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책 입고 보니 근질근질하게 그랬었다만 아주 시골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옷을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결심을 장부터 국밥 이런 거 먹으려고 젊은 애들 많이 나오는 이 골목에 가가지고 커피하고 흔히 그래도 하는 옛날 먹은 맛이 같은 오늘도 그거 안 한다 그래가지고 몇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시켰더니 빵도 오래간만에 먹으면 니커리가 못 먹겠어요. 역시 우리는 옛날 소고기국밥 그것이 이게 체질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래 들어왔더니 국제보상기념공원 이 공원을 제가 정말 마음먹고 만드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금사랑이 땅이죠. 중구청을 700억을 들여서 들어내고 경상북도 지사 관사 당시 전매청 국장들, 청장들 관사 이걸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다 들어내고 여기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조경업체인 이원조경이랍니다. 경주에 가면은 유명한 호텔 정원을 조경한 분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첫째가 하는 분인데 이분을 조경해 와가지고 이거는 국제보상기념공원이기 때문에 어디에 내놔도 큰 소리쳐도 되고 자랑스러운 이런 공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저 구지라는 데서 부잣집에 산소를 옮기면서 고래소 무덤가에 있는 소나무가 600년 된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소나무를 기증해 주었는데 그 소나무를 옮기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여기 캠프가 미군부대 사령관한 데 갔더니 그 큰 소나무는 일본말에서 미안합니다만 이 뿌리에 흙을 뭉치게 뜨는 걸 일본말 핫지라고 해요. 그걸 다 해가지고 무게를 한 35톤 내지 45톤이 돼요. 그런데 미군이 가지고 있는 헬기를 최고로 무거운 걸 올려주면 25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소문 해보니까 우리나라 삼성하고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하고 두 군데의 헬기가 50톤을 끌어올리는 헬기가 있다 그래서 이건희씨를 찾아가서 내가 사정을 했더니 동양에서 2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빌려줘가지고 6그루를 구지해서 그러니까 차에 싣고 바지를 잘라지고 상하는데 비행기에 로프를 묶고 가다 보니까 그대로 싣고 가 살아가지고 한 포기는 죽이고 5포기가 국제보상기념공원에 살아있습니다. 나가실 때 보시면은 도시 한가운데 저렇게 낙낙장성 있기가 힘이 듭니다. 그 밖에 나무들도 하나하나가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심고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보도블록을 한 것입니다. 저기 20년 가까이 공사를 하고 20년 가까이 됐는데 보도블록 한 장이라도 들리지거나 삐뚤어진 게 없습니다. 제가 이 공사를 할 때 70몇 프로를 왔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인부들한테 소주도 사주고 사정을 했더니 나중에는 아이고 시장님 안 하시도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이 내 개인 우리 집이라든지 또 우리 가족들 사는 집 같으면 네가 안 한다.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여기 살아야 되고 대구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여기 방문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잘해달라. 지금 시내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거 1년 반 지나면 다 삐뚤기 그걸 다 지우고 이래서 제자라는 게 아니고 일을 하나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고 일하는 사람한테 그런 광고를 주게 되면 그분들이 뭐 돈 이런 거 안 따집니까? 어떻게 시장이라는 기관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강화를 받아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보상기념공원에 오시더라도 능력이 오시면 그 수목원이라는 데는 예고품 400이 됩니다. 그거를 지금 수목원이라는
주말 되면은 정말 차 세울 때 분위기거든요. 월드컵 경기장도 온통 경성 쏟아내요. 그걸 나무 한 그루 심어놔요. 여러분들은 그 느티나무가 쫙 써있는데 그냥 보고 지나가시지만은 그 느티나무 100m마다 단풍 색깔이 다릅니다. 그걸 전부 다르게 다 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장은 지금 시민들이 대공원이 돼서 그런 건 아니라 우리가 2011년 세계 육상 경기 대회는 대구에 뭐 육상이 있습니까? 선수가 있습니까? 순전히 저 운동장 보고 대구에 유치하죠. 세계 국제 육상연맹 회장이 여자분입니다. 드라파 쪽에 유명한 나라의 여자분인데 이 운동장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운동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래서 유치가 되고 그때 경기장을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6만 8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이런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시민들이 저한테 욕도 많이 했습니다. 돈도 없는 대구에 왜 저렇게 큰 운동장을 건립하느냐. 그리고 정몽준 지금 의원 서울시장 출마하는 사람들이 축구에 배당을 했어요. 그 축구 전용 이건 육상 트랙이 없고 그냥 딴지밭에서 바로 관람석이 있는 데인데 대구 경기장은 종합 경기장이라서 잔디 분양이 있고 그 다음 육상 트랙이 굉장히 넓습니다. 선수 뛰는 걸 지내서 이제 관중석이 있기 때문에 종합 경기장인데 축구 전용 경기장을 하지 않는다고 나하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50년 내지 100년을 내다보고 반드시 대구에 올림픽을 유치한다. 아시안 게임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올림픽을 개최해도 손색 없는 운동장을 만든다.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광주, 인천, 대전 또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이런 지역은 전부 축구 전용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다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은 아시안 게임을 유치해가지고 축구 경기장밖에 없어가지고 종합 경기장을 만들면 돈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인천시가 나가 넘어졌잖아요. 우리 돈 없어 못하겠다. 아시안 게임을 안 나가겠다. 이 정부가 그렇게 해서 지금 나와가 참 지금 공기에 맞추고 있는데 광주는 지난번에 우리가 유니버시아드를 했는데 유니버시아드를 유치해가 거의 다 된 단계에 운동장을 놔두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광주 운동장을 새로 지어가지고 유니버시아드를 몇 년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이 하느냐면 대통령과 마찬가지고 결국 지산을 좀 다릅니다만 이런 큰 도시의 시장은 멀리 적어도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도시를 갖고 해야 됩니다. 그때 접근기업을 해놓으면 시행착오로 끝나고 딴 도시하고 계속 경쟁해서 이끌립니다. 제가 시장에 처음 취임해가지고 대구에 수성 청년에 나가보니까 냄새가 났어. 수석 청년에 설수로. 시내에서 나오는 오염물은 전부 그로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똥오줌 쓰레기를 그거 다 갖다 버려가지고 수성 천변이 오염이고 냄새도 걸리고 그래서 공기 끝에 그때는 금호강 물이 지금도 저렇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다 말라버렸어요. 지금은 이마댐하고 도수로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 30만 톤 물을 가져와가지고 영천댐에서 일로 와야 되는데 호천에서 좀 빼앗아가고 지금 10만 톤 정도를 내려오면서 경상도 서울에 내려옵니다만 그래서 물이 좀 있습니다만 그때 물이 없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리는 생활 호스가 지하 강변을 타고 쭉 내려와서 금호강으로 빠집니다. 그걸 모한 것을 정화해가지고 바늘무드가 상동교까지 물을 올려가 다시 흐르게 됐는데 그때 내가 공무원들 보고 2m 바늘 넣자 그랬거든요. 내 키보다 좀 더 큰. 공무원들은 50cm 관망만 된다고 이걸 1년을 사와도 해결 안 돼요. 그렇게 뭐 타협한 것이 1m 바늘 무드가 지금 한 7cm 정도 물이 흐르는데 2m 바늘 물을 따면 이 정도 물이 됩니다.
그러니 그 당시 공무원들은 우물한 대군이 나왔습니다. 세상을 멀리 못 보고 외국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심고 쓰레기 매립장을 수목원을 만들고 신천에 물을 흐르게 하고 시내 도로를 전부 정비하고 이러니까 부산, 울산, 대전, 광주, 신대, 서울까지 대구에 배우러 왔습니다. 이명박 씨가 그때 대통령 되기 전에 대구 특강을 왔어요. 그런도대에서 내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신천에서 어떻게 해서 물이 흐르느냐고 해서 그래서 내가 쭉 이야기를 줬더니 그 토목의 전문가니까. 그래 청계천을 신천 보고 한 겁니다. 그만큼 대구가 앞서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심한구라는 사람, 내가 국회의원 같이 했는 사람인데 그때는 울산에 태화강이 썩어 들어가고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국제보상기능공원에 한번 놀러가 밤새도록 사진을 찍어가고 신천에 물을 보고 놀래가지고 이래서 나무를 심으려고 전국 다니니까 전부 나무마다 대구시로 리본을 붙여놨기 때문에 내한테 와서 나무를 좀 할애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사실 한 3분의 1 정도는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없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거창한 제목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백성준 목초의 원장님께서 하도 글을 써달라고 해서 솜씨도 없는데 내가 지혜를 따라 책보고 뺏기고 내가 찾는데 나는 오늘 이런 거창한 인물 생태 도시를 위한 구상 이거는 책으로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를 좀 하신 분 읽어보면 이 얼마나 고심해서 썼다는 걸 아실 겁니다만 이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고 우리 생활하고 직면해 있는 일이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지구가 이제는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한테 경고를 하고 이러면 지구가 종국적으로는 멸망한다 그래도 인간은 설마 하고 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니까 설마 이 지구를, 이 생태계를 살리지 않겠냐 이래 보고 있는데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걸 제가 여기 와서 뭐 강요하고 그렇게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 원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바쁘시고 이런 데도 배우기 위해서 이런 데 참 나오신 거에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 선진국,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에 가면은 딴 데 가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저도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80인데 평생을 한 분야에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그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분야에서는 대가에 가까운 정도의 업적을 성취하고 또 국내에 오래 다니면서 경문을 넓히고 책을 많이 보고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하는 이런 원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한국 최고의 좋은 도서관이 하나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평생을 배우고 느끼고 공부하고 얻은 경륜을 요거를 엑기스 모양으로 딱 실행을 해가지고 이거를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게 얼마나 고맙고 좋겠어요. 옛날 세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이나 뭐 서예나 학부이나 이런 대학자들 집에 전국에서 책을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그룹대같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아무나 안 받아줍니다. 이렇게 관찰을 해보고 기운이 인간이 되겠구나 할 때 그 사람은 제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 입장에서는 다시 스승과 같이 저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은 한 30, 40년을 상투를 국가가 천대에 다름에 놓고 계속 책을 읽어야 되니까 요즘은 참고서가 있고 우리 같은 이런 강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옥편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뭐 문제되는 사람은 다 합니다. 심지어 영화배우 합작뿐 아니라 영화배우도 스마트폰 넣으면
생년월일부터 시작해서 다 나온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놈을 책을 갖다 놓고 계속 읽는 거예요. 이래서 수백 번 읽으면 이제 물맥이 터져가지고 그것이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집대성한 유명한 주의 선생이 독서 100편이 의자이라 책을 100권 읽으면은 그 뜻이라는 것을 책의 뜻이 자해가 스스로 몸에 일어난다. 그래서 읽는 일밖에 없다면 그런데 자기가 30년, 40년 읽어가지고 겨우 터득할까 말까 하는 이 원리를 스승이 6개월, 1년 만에 여기서만 탁 머리에 넣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고 스승을 존경합니다. 근데 요즘 그런 걸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거 뭐 시장 핵심 했지 지가 뭐 한다고 했지 옛날 시켜먹은 이야기는 할 거고 우리가 잘 들으려고 그러진 않아요. 특히 젊은 애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웃긴다든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참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들은 이런 특강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 강사가 올라오면 모두 일어섭니다. 다 일어서가지고 한 분이 경례하면은 90도로 같이 절합니다. 절하는 분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적더라도 그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있고 여기 와서 강의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온 스승을 존경하고 열심히 듣겠다 하는 예의 표시고 또 여기 강사가 90도를 절하는 것은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이곳에 와서 참 나의 이 하잘것없는 강의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다 하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예의 범절이고 옛날에 우리 조상은 그리 했어요. 근데 요즘은 쓰고 못 먹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하고 자식하고도 막 먹고 막 먹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을 절절매는 이런 세태가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우리 대구를 위해서 대구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이러한 목요 이 철학 인문 토론에서는 다음 시간부터는 모두 일어서서 서로 절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앞으로 그리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계시니까 두 번째 예는 전부 다 편지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해주셔야 아무리 머리가 우수하고 눈에가 좋아도 기억을 얼마 못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와서 강의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메모를 했다고 다들 중요한 저 이야기는 참 중요한 이야기. 저 이야기는 내가 평소에 알아줘야겠다. 이런 건 적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힘들게 일어다니면서 치과 의사 가든지 이병원 가든지 여기 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이걸 보고 자기 편을 만들어야 돼요. 책을 읽어도 옛날 분들은 100권, 300권, 500권, 1000권씩 읽는데 우리는 한 번도 옳지 않습니다. 독서는 한 번 가지고는 아무도 안 됩니다. 적어도 10번을 읽어야 되는데 좋은 책이 너무 많아요. 처음 읽을 때는 셀레편 중에 제일 색깔 연한 것 가지고 자기가 읽으면서 아하 이 참 중요한 이야기가 줄 거예요. 그 다음 읽을 때는 자기가 줄거나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은 그때는 중요하다고 봤는데 이번에 보니 그 속에 정말 중요한 게 나오더라. 오늘 처음보다도 좀 더 색깔이 진한 것까지 들을 거예요. 세 번째는 두 번째 꺼낸 걸 읽어가 더 중요한 것을 또 다섯, 여섯 번째 읽고 마지막 읽을 때는 붉은 색깔 가지고 쭉 놓으면은 큰 책 한 권에 노토록 한 15페이지 정도 다닌 거예요. 그만 그거를 조그마한 들레대에 넣어다니고 거짓말에 넣어다니는 그런 수첩에다가 그거를 적어가 넣어놨다가 수시로 보고 깨우쳐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 것을 만들어야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그거를 갖다가 다 흡수가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자랑하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그 경제개발을 많이 하고
강남스타의 사이가 어떻고 김연아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이건 짠말이 별로 부러워. 한국에 저런 사람 나오는 일이지만 진짜 부러워하는 거는 유엔 사무총장의 김문 씨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은행 총재하는 김용 씨라든지 부러워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저런 인물이 나오느냐. 또 박민문 씨는 지금 나이가 2살, 3살 젊은데 잘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한석봉 어머니나 세계 어머니, 유호 어머니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사전, 그때는 산세토 영어사전 해가지고 굉장히 얇은 종해가지고 20만 단어 이상의 사전입니다.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사전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책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일본이고, 일본은 유명한 대학 문과에 말이지 문학이란 영문학, 동문학이란 이런 걸 졸업하면은 1등부터 5등까지 전부 출판사 나갑니다. 우리는 제일 하류와 출판사 갑니다만은 그러니 책을 번역을 잘하고 책을 잘 만듭니다. 이 산세도 영어 사전 하는 거는 요새 우리가 가지는 사전 훨씬 더 좋은 사전. 이거를 고등학교 다니면서 다 외워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막 100% 외워버려요. 그 다음에 섹스피어가 쓰는 세계 4대 비극, 4대 희극. 그 밖에 유명한 사람들의 세계적인 사각들이 쓰는 책이라면 3일 4대를 외워버렸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화 중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자성어 나오듯이. 그러니 하버드에서 최고로 유명하다는 학자도 박리문 총리하고 1시간만 이야기하고 나면 박리문 총리가 존경합니다.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고전에서 나오고 그런 글귀를 전부 다 말하는 속에서 계속 예문으로 나오니까. 그러니 공부를 하는 거는 그냥 들어가는 식으로 흘러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평생 그냥 요즘 스마트폰에 인터넷 가지고 수많은 정보가 착착착착 지나가는 거는 자기 귀에 아닙니다. 그냥 서쳐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 책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려면 자기 거를 받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70대 후가야 되니까 옛날같이 안 되죠. 시골에 앉아서 책을 요즘도 많이 보는데 그렇게 에디스만 해가지고 수첩에 적어가지고 저녁에 자기 전에 책상에 앉아가 이거는 내가 틀림없이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을 거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내가 무엇이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다 했는데 너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책상에 또 피어보면은 바로 그거라.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 칼럼 뭐냐 이랬는데 이것도 사자성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적 청색이다. 물숫자하고 물방울 적자가 있습니다. 삼서변이 물방울 적자. 물방울도 천이라는 구멍떡을 천자예요. 천공성 12장 계약할 때 12장에 구멍 났다고 그래요. 구멍떡을 천자 보석해요. 물방울도 계속 떨어지면 돌에 구멍을 뚫는데 지가 죽든 내가 죽든 한번 해보자. 이거 다시 시작해야지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 가지에 꾸준하게 직업정성을 가지고 하게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조 있어야 안 됩니다. 돌에다가 물을 1톤 갖다 부어버려요. 뭘 깜짝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1톤 물을 계속 돌에 떨어뜨리면 돌에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당나라의 유명한 유학자 한유라고 있습니다. 이 한유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거진 사람과 의스러운 사람은 애초에는 똑같았다. 그러나 힘써 공부한 양에 따라서 나중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영화로워도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참 너무 고상한 이야기 같지만은
청나라에 호연문화는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이 명나라 학자였는데 나중에 청나라로 바뀌기가 청나라에 와가지고 청나라의 성리학, 그 유학이 참 좋은 학문이고 좋은 사사인데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복부적이고 그 당시만 해도 청나라의 서구의 문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 옛날 거다. 이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이 좋은 성리학하고 잘 결부시켜서 청나라를 세계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걸 구상해서 열심히 하다가 뜻을 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만은 이 고연무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나는 무기와 영화를 이룩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와 을을 갖춘 그런 인간이 뭐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부귀 영화를 즐기고 이렇게 해도 사람답지 않은 그게 뭐가 두려워요. 저는 이제 뭐 관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가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도 하고 뭐 대학 강단에 서보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보니 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하고 저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까지 사람을 사귀고 그런데 아무리 밑에 있는 사람이라도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보면 존경스럽고 배울 수 있습니다. 벤츠 600을 타고 BMW 741을 타고 좋은 거 다 기르고 다니는 사람도 인간 같지 않은 사람. 예를 들면 이제 저도 공을 좀 친다마는 골프장 공을 치고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목욕탕에 들어가지고 피도 묻었는 수건은 질질 밟고 떠지 저는 공에 넣지 않고 나왔거든요. 샤워하는 걸 덜 잠그고 나오고 거품 같은 거 오는데 거품을 해놔놓고 치고 갖고 나가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만 하면 좀 덜 부끄러운데 이런 사람 해외에 나가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니까 독일이나 일본의 최고의 고급 골프장에는 한국 사람 출입을 금지시켜요. 지금 뭐 한류다 뭐 내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태어난 줄 알지만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인간됨은 아직까지 멀었어. 차라리 옛날에 우리가 5살 때보다도 더 멀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는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지금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자동차에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죠. 그래서 저는 7남매입니다. 우리 시대의 어머니, 할머니는 보통 7남매, 9남매, 10남매, 많은 데는 12남매. 얼마 전에 남궁 가서 돌아가신 한병출 씨, 옛날 한태영 씨 아들 아닙니까? 그건 아들 10남매, 딸 세대가 13남매. 그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양식이나 때거리가, 양식이나 때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때거리가 있나, 뗄나무가 있나, 수도가 있나, 그 우물에 가가지고 들어갔다 물을 퍼가지고 우물을 또 저 마당에 있으니까 그걸 이고 거기 아마 소리 딱딱 들었군요. 거기다 청소대다가 그런 청소 빠져가지고 밥을 하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쿵쿵 불어가면서 밥을 하면 반찬이 있나. 이래가 7남매, 8남매, 9남매를 키워줬었어요. 그것만 합니까? 사대 봉제사를 해야지 접중객 하는 거, 이거 접중객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은 정보 통신이 발전돼가지고 어느 집에는 애가 공부 잘한다, 뭐 한다, 어느 집에는 뭐 어떻다 다 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정보가 팔려나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그때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정보라는 거는 과객을 배경하는 데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 집 앞에 과객이 지나가면 서로 불러가지고 재우고 받아주고 캠핑이 된 데는 옷도 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나가던 과객들이 그 집에는 정말 이 집이 좋고 그 집에는 정말 친절하고 시커멓고 그 집에 딸을 이쁘고 별로 이쁘지도 않아도 이쁘고 뭐 아들은 참 효자고 이리가 소문이 내니까 그 집이 점점 알려져가지고 나중에 혼담이 들어오고 오늘 뭐 어차피 이래야 되는 거 제 자랑 한번 더 해야 되겠네. 그래 우리
우리 집안도 옛날에는 좀 그랬습니다만 고려 말에 목화시 밀수해온 사람들이 우리 집계 선조입니다. 그것도 목화시 밀수해온 사람도 우리 있는 어디고 살았어요. 안 그래주고. 그래서 이제 그 후손인데 우리 호조부 정적 그때는 돈이 없어가 재산을 모으는데 그때는 재산 모으는 방법이 농업사회니까 굶어야 돼요. 전심을 굶고 안으로는 며느리 시어머니가 룽지에다가 쌀을 내기가 이 쌀을 모아가지고 장미를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넌 2마리 3마리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500마리 1000마리 필름을 하는 과정인데 처음에 그런 그 재산을 모은 데는 안 그러면 그런 명문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명문가정이 되려면 적어도 100년에서 200년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조모는 한 분은 너무 굶어시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우리 조부님이 9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우리 조부님이 한참 갈 때는 이미 그때 한 만세에 가까운 일을 대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부님이 태어나니까 얼마 안 돼가 9살인가 10살 때 돌아가시구나 했는데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어요. 지금 군대에 가면 우리 정조모 산소가 있는데 그건 우리 조부가 쓰는 기석이 있는데 하문을 한 학자들은 그 기석 옆을 지나가면서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추로들은 우리 정조모는 그때는 돈이 전부 역전입니다. 우리 키만한 단지를 땅에다 묻어가지고 그걸 또 새해가 다음에 또 논사러 가야 되니까 밤새도록 역전을 새하다가 동산이 이거 부자된 사람들 역사에도 보면 우리나라 과거에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 오늘 시간하면 좀 하겠습니다만 이거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나라가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이 정도 된 것이 쉽게 된 줄 알고 요새 뭐 종북 세력이니 뭐니 세상 사람들을 몰라서 그래요. 거의 모르고 가야겠네. 용서는 해줘야 되지만은 좀 지나치니까 좀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우리 정조부는 우리 조부보고 이제는 이렇게 어렵게 우리 돈 가지고 너는 문호를 느껴라.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능무식 하면은 참 괜찮은 집안이다. 훌륭한 집안이다. 이래서 우리 조부님은 일찍 공부를 마치시고 더 공부하시지만은 문호를 느끼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국내로부터 고서를 지금 우리 문중 인수문고라는 고서는 도산서원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유명한 책이다. 우리 지금 문고에서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하고 1910년에 제시를 지어가지고 나라가 빼앗겼기 때문에 책도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1930년에 만 50세에 작고를 하셨어요. 1930년 돌아가시니까 우리 집에 어른들 5형제인데 5형제하고 이제 7남매였는데 5형제 되시는 분이 제일 많이는 나이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 좀 밑에 네 동생들하고는 같이 이제 잘 그걸 안 하시는데 그 네 형제는 한 살, 2살 여러 차이니까 4형제가 이제 어른 계실 때는 골목에도 나가기 힘들었는데 어디 돌아갔으니까 요새 말로 아빠가 서른에서 벗어난 민족까지 자연스러워졌다고. 돈을 그 당시에 우리는 해방되고 난 뒤에 토지계획에 다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된주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평양으로 온도로 다니는데 하면은 저희 이제 선거 대신 우리 돌아가신 어른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름 한 7월 초쯤 됐는데 보호거에다가 이제 밭을 탁 쓰고 구별목이 들어가는데 그 대동강가에 큰 고목나무 밑에 그때 그 고목나무가 요즘 말하면 에어컨이 되어 있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 시원한데 거기에 노인들이 모여가 도보 두루마기 나무에 다 걸어놔놓고 밑에 담수하고 장기도 뜨고 이래가 한 30명쯤 앉아가지고 놀고 계시는데 사연제가 참 도보 탁 입고 좀 이 밭을 쓰고 지내가니까 귀대는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어디로 가시는 분이에요? 이러면
저희들은 저 영남에서 왔습니다. 영남 어디에서 왔어요? 경상북도 달성이라는 데서 왔어요. 아, 달성? 달성이면 그 인왕이라는 데 알아요. 우리 어른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바로 인왕에서 왔다. 우리 조부님 고가 자가 장지인데 그러면 인왕의 그 장지어른 아세요? 그래 집에 어른 형제들 깜짝 놀래가 바로 우리 성모 되시다. 그 사람들이 더 놀래가지고 전부 올라가지고 도포도로 막 살아있고 맨 땅에서 큰 절을 했어요. 그렇기는 사람이 그런 과격 대접을 당하고 남을 도우고 이러면 이것이 경상도 여기서 평양까지 소문이 나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집에 어른 보고 그래 어떻게 하셔서 그러냐. 우리 조부님은 겨울에 되게 춥고 이런 날은 여기에 전통장, 고령장, 청도장 이런데 장에 가가지고 장날 되면 장에 가가지고 그때는 장에 가면은 거지가 비슷한 사람을 못 먹어가지고 길에 떨리고 주워 먹고 이랬습니다. 지금 사람들 못 믿지만은 그래서 우리 조부님은 그만 입고 가가지고 춥고 이런데 겨울에 가면 이놈에 가면 하우무시 있다는데 그 이놈무시한테 가면은 뭐 국도 주고 옷도 준다는데 처음엔 많이 당했대요. 우리가 이렇게 거지가 지른다고 사람 무시하느냐고 어제 그런 집이 어디냐고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모르겠다 나도 그렇게 한번 가보고 믿지 마야 본전에 한번 가보면 될 거 아니냐 이러면 집에는 국을 끓여가지고 옷에 이제 시장 장터국과 같이 끓여놓고 밥을 이제 해놔놓고 오면 주고 이제 오동상 옷도 주고 전부 경주 최고자라는 소문하는 전문가는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건너면은 이 다산에 어려운 다산면인데 그걸 우리가 탁기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비가 와도 흉년이 들어가 굶고 비가 하나도 굶고 해가지고 널널 풀무가 많이 굶고 그 어릴 때 보면은 소구름마에다가 한 10개의 소구름마에다가 뭘 싣고 쫙 열려 지나가서 그래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저거 뭡니까? 야야 저 상옥 닫기에 지금 그 감옥이 들어와가지고 저 다 굶고 죽는다. 그 다음에 저기 가져간다. 그래 재산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의 큰 회사의 등기 이사를 공급할 때는 봤지요. 이건 어떤 사람은 60억, 70억 가지고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평생을 3대를 걸쳐가 때가 빠지기 일해봐야 60억 어떻게 봅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그걸 느끼는데 밤새도록 개인택시 또는 법인택시는 먹고 새벽 6시까지 잠안 안 자고 뼈 빠지게 해봐야 사료금 내고 집에 가져가면 4만 원이다. 그래가지고 사과세 집에서 애 학원을 못 보내가 집에 가면 모욕도 못하고 쫓아. 그리고 마늘에는 못 주고 살아 하루만 한숨만 뒤 쉬어야겠습니다. 이게 동시에 우리나라가 조작 이걸 양극화라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이 생태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태인문학 하려고 하다가 딴 거로 막 흘러가는데 왜 생태인문학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자연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하려면 앞뒤를 설명하면 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길더라도 여러분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안합니다. 저장 끄고 와야 됩니다. 내 특강비들 알려줘요. 내가 이걸 끄잡고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안 먹어봐요. 죄송합니다. 하도 바빠는 좀 덮고 할게요. 저는 이 강의를 해도 좀 열강을 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주기하면 사기로 하기 때문에 열강을 해서 너무 열을 올리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저 견명이 핏대입니다. 그러니까 열을 올리시면 이해해 주시고 핏대칸에 여러분 웃어주시지 마세요.
대를 내는 사람만이 우리를 보고 못 참고 정말로 옳은 나라 자연을 보존하는 생태를 지키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봐도 그저 저걸 봐도 그저 종이 좋구나 이런 사람들만 살면은 이 세상이 발전이 없고 이 세상이 여기스러운 세상으로 나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나 미국 사회나 외국 사회나 지금 참 모두 판매를 느끼고 굉장히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들이 솔선수 말만 긴질하고 정치이라는 건 아침 인사 배우면 전부 거짓말. 그래서 정치는 도덕분야의 영역이 아니다. 제가 국회의원 2번 하고 난 뒤부터는 지금 5만 원짜리 돈을 2척을 가져와도 국회의원을 정치 안 합니다. 그만큼 이 정치라는 건 추잡고 더럽고 정말로 많은 국민들한테 속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은 모두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전부 미선되고 모두 옳게 못 배우고 모두가 소설수만. 그런데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인물이 이 세상에 출현됐습니다. 여기는 캐톨릭 신자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요즘 많이 하고 다니는데 교황 프란치스코 간사람이 있는데요. 이분도 교황이 되고 난 뒤에 내가 알았는데 나는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감히 비슷하다 또는 같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그래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인간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태리 태생인데 아르헨티나에 와서 3세대, 그전에 아르헨티나의 3세 이태리 계통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밑바닥에 있는 사람, 같이 살고 그 사람들의 아픔은 자기가 아파주고 정말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1930년대까지는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그때는 농업이 세계로 주업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도 세계 5대 부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면은 시내 경마장이 3개나 있고 파리에 있는 유명한 오페라와 같은 오페라가 3개나 4개나 있습니다. 지금은 못 살게 돼요. 이 전부 다 정말 막 행필없이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사는 사람은 또 엄청나게 복이 많아요. 그런데 전부 빈민 비슷하게 사는데 이 프란치스코 조항 이분은 추기경 그전부터 빈민굴 속에 20평짜리 아파트에 자기가 발 묶고 자기가 빨래하고 살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닙니다. 이 추기경이 되면은 옷도 달라지고 그런 옷 입고 관사가 있고 기사가 따로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사 다 필요 없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게 삶의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기경에 대해서 80세 미만이면 교황 선출하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로마는 정반대로 가는 길이 엄청 멉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멀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황 선출하러 가는 이 프란치스코 추기경의 신발이 하루 찢어지고 금난해가지고 신부들이 돈을 capture해가지고 우리 여기 교동시장이나 이런 데서 파는 신발이 있잖아요. 사골 신발. 그걸 한 번에 사드린 거예요. 그런데 비서신부가 비즈니스 하는 거. 너무 먼 일이고 나이가 80 다 돼가니까 끌어왔더니 이코노미로 바꿔가지고 제일 일반 국민들이 타는 그걸 타고가지고 그 교황청 거기에는 교황청 시국 바티칸 시국이라고 바티칸 시티 스테이트가 바티칸 시국이란 나라입니다. 그 앞에 전부 별 5개, 6개 이런 최고 호텔에
강단에서 온 출경들이 전부 거기에 다 들어가서 하게 됐는데 이분은 거기서 제일 허름한 우리 같으면 저 성서공단에 있는 모텔 비슷한데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체크인하고 방을 구해가지고 그 주무실 아침에 나와가지고 교황 선수가 돼가지고 그 3일 만에 교황이 선출이 돼가 2번씩 하고 3번째 되면 안 그렇죠. 그 교황이 돼야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직접 그 가서 자기가 호텔값 다 치르고 이제 교황이 되면은 무게차에다가 최고 방탄차가 나오고 옷도 흰옷에다가 참 굉장한 이 금을 목걸이를 걸고 굉장합니다. 세계 캐톨릭 시대 8억인가 9억이에요. 8억의 이 대통령이니까 좀 속된 표현이지만 그런데 자기가 돈을 다 치르고 자기 교황차를 안 타고 일반 추기에 가는 그 리무진을 타고 같이 지정시사로 가가지고 같이 시사하고 마지막 기도 하나님 저같이 못난 사람을 교황으로 선출해준 저 불쌍한 중년들을 용서해 주소서 하는 기도. 그런데 이분은 교황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책이 2권 번역돼 나왔는데 잘 안 읽어. 저는 2권 다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교황의 사택은 600명이 살 수 있는 사택이고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만 세 각국에서 오면 거기다 그것을 영접하고 봐야 되겠네. 우리의 무슨 여기 청와대 이런 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땅을 이용하고 자기는 교황청 시국의 게스트하우스 손님들 접대하는 아주 일반 신부들 인상 오면 잘하는데 거기서 거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물 안 납니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교황들이 그 바티칸 성당 저 꼭대기 그 광장에 5만 명, 6만 명이 모였는데 꼭대기 보면 창문 요만한 데서 교황이 나와가 손을 흔들고 거기서 많은 캐톨릭 교회들 할 때 좋은 말씀을 하시고 답답 들어가시는데 이분은 5만 명 광장 밑에 내려가지고 그 속에 끼어가지고 같이 모든 그런 교인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하고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엘레펀트 맨이라고 해요. 엘레펀트 코끼리 이야기인데 사람 몸에 이상한 섬유질이 튀어나와요. 못 봅니다. 말이에요. 이런 거 겁이 나고 야 막 머리가 이만해지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저 잡고 겁이 나고 도망가는 그런 형체인데 괴물 같은 형체인데 그분이 교황한테 와서 교황을 거쳐했을 때 교황을 그 사람을 깨안고 그 사람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고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있는 사람이 애를 낳아가지고 일반 신부들이 세례를 안 주면 나한테 다 데려오라고 했어요. 처녀가 애를 낳아가지고 이 개인이라고 해서 세례를 주면 나한테 다 데려오라고 했어요. 자기 세례를 다 데려오라고 했어요. 구구절절히 이야기 다 못하는데 다 책을 읽어보면 눈물이 쭉.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교황은 여권이 아까 말씀드린 바티칸 시티 스테이트의 여권입니다. 바티칸 시티 스테이트 대통령이니까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는 여권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럼 대통령의 여권입니다. 이건 외교관 여권 중에서 척대 여권이기 때문에 그냥 보사 다 통합니다. 그 여권을 반납하고 아르헨티나에 가서 일반 국민의 여권을 그것도 자기가 $500 주고 여권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하고 그것까지 다니는 거니까 우리나라 올 때도 그 여권 가지고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 나는 100명만 나와도 이 세계가 바뀌고 우리나라에는 한두 명만 나와도 나는 바뀌었다고. 그런데 전부 만만 빈들이 하고 전부 다 세상에 세상 중요한 인물이 어딨나 싶은데 실지 행동하는 거 사는 거 보면은 다르더라고요. 거의 젊은이들이 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 기독교 서양 문명이라는 게 있어요. 여름 기독교
교인들도 많고 교인들도 많겠습니다만 이 세계를 크게 아주 대학적으로 나누면은 서양권, 동양권 이렇게 역지로 나눈다는 걸 나눠야 되는데 이 서양 문명이라는 건 그리스, 로마 이렇게 쭉 불합하고 올라가는데 이게 원래 이 수학, 합리성, 화학성 이 플러스 이런 2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문화라는 것은 이 자연 친화력, 무의자연, 막 그러니 그렇다. 자연 상태 그런데 뭐가 그러느냐. 이래서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기독교 문명은 이렇게 과학 기술 문명이 돼가지고 일찍이 농경사회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산업혁명을 통하고 계략적으로 이야기하면 산업혁명을 통하고 이래가지고 잘 사는 정말로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모든 분야의 학문이 발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 등으로 우리가 70년대 말 80년대, 90년대 이 국력이 신장들 경제적으로 잘 사니까 모든 학문이 다 발전이 되고 거기에다가 체육, 예술, 문화, 음악이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것은 밑바닥에 경제적인 토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물질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학문이나 예술이나 모든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은 일찍 이렇게 물질 문명을 발전되기 때문에 세계 문명의 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서양 문명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동양 문명이 앞서고 역사도 더 길고 동양은 대단했는데 서양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니까 동양을 아주 미개한 문명, 동양은 저거는 지상하고 가까운 문명 이렇게 비하를 했어요. 그 동양이라는 이야기도 최근에 와서 나오고 옛날에는 없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동양을 비하합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이제 1800년대에 들어가지고 그 대단한 중국이 서구 여러 가지 짓밟히고 전 세계에 흩어져가 상무로 해가지고 중국이 옛날에부터 내려오는 이 소위 동양 문화의 주축이 되는 중국의 기본 모습이 되니까 20세기, 15세기, 21세기 초까지도 지금 서양 문명이 압도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서양 문명이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입고 이게 전부 서양 문명. 이렇게 여섯 사람은 우리는 지금 한복을 입고 두루마를 입고 이렇게 와서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다 입장을 입지만은 그리고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전화기를 고주머니 넣어 다니는 상상해보셨습니까? 지금 뭐 별 희한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좀 더 남아요. 이제 바람도 못 피웁니다. 다 하게 되니까 거의 바람 피우신 분은 지금 빨리 피우고 그만둬야 이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이 되니까 인간이 과학기술의 노예가 돼가지고 과학기술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같이 좀 비밀도 있고 좀 무슨 혼자서 뭐 하는 것도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거의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어져버립니다. 이만큼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해서 문명의 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참 많은 것을 우리가 편안하게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에, 좋은 음식에 미국을 요즘은 뭐 15시간, 14시간만 갔다 오지 서울에 점심 12시 아침에 KTX 타고 와서 점심 먹고 저녁에 와서 이것도 대구에서 또 모임이 있으면 참석하지 이런 세월이 전부 서양 과학기술 문명의 획득이에요. 그리고 세계가 서양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 되지만 세계가 지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텐데 지금도 굶어 죽은 사람이 1년에 수십만 명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세계적인 경제가 부흥한 것도 기독교 서양 문명의 덕이다. 그런데 기독교 서양 문명한테 우리가 혜택, 인류에 끼친 혜택이 이런 건 끝이 없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기독교 서양 문명이 인류의 멸망을 초래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니까 서양 사람이나 기독교 신자나 대교 신자가 들으면 저한테 좀 화를 낼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고 이야기를 내가 하니까 학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기독교 서양 문명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자연의 파괴입니다. 과학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지식과 과학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자연을 너무 많이 파괴한 거예요. 지금 아마존 강에 큰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인도네시아에 큰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이거 책에도 써놨지만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나무를 뱃나무를 잘라야 돼요. 지금 우리가 A4 용지 이런 걸 물서서 쓰게 돼 있는 이야기예요. 남의 소리 나도 따라 씁니다만 너무 사니까 이게 전부 다 자연을 완전히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터널을 막 뜯고 어서는 토지 보상하려고 하면 빨가보고 갖다 놓고 하기에 전부 살을 다 들고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도요 얼마 안 하면은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오고 지금 보세요. 금년에 제주도, 대구, 서울이 같은 날 벚꽃이 피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일단 일일이 설명은 아닙니다만 지금 얼마 전에 왔는 인도네시아 쓰나미는 30만 명이 죽고 그리고 후쿠시마에 왔는 것도 2만 명이 죽고 오늘 지금 칠레 9.2% 지진이 왔는데 저기 쓰나미가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태평양에 다 나타나는데 저 한번 일어나면 20만 명이 떨어질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자연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데 자연을 갖다가 과학기술 문명이 무차례하게 파괴한 환경에 대한 흑호입니다. 그러니 서양 과학기술 문명이 우리 인류에게 충분도 엄청나지만은 이렇게 자연을 파괴했다는 것이 첫째 잘못이고 둘째는 우리의 정신문화를 기르는 데가 윤리 도덕을 따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서양 문명을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저 때나 저희 선배 때 이제 미국 가는 사람은 대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가 그 타고 가지고 간다는데 막 공부도 참 그거 마을 양로원에 가서 동호들 받아내고 집에 가서 이제 부엌에 밥 청소하고 설거지 하고 이거는 아주 고급 직장이고 돈을 벌여야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상대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차별하는데 그때는 코리아가 어제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라요. 6.25 동원 때 이어가지고 코리아는 화장실도 없는 거고 동대 문 밖에서 전부 동원을 묻는다 이런 생각하고 나가요. 미개한 날이 제일 미개한 날을 보니까 상대가 아니에요. 그 상대한다는 게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미국의 제일 하층에 사는 사람하고 결국 통성하고 이제 그런 문명을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때 지하에 타는 사병들 내려와 양공주들하고 사귀면서 양공주들이 받아온 문명 이게 서양 문명 같이 우리를 갖다 휩쓸어가지고 오늘날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좋은 서구 문명은 못 받아들이고 행복히는 우리 정신과 우리 육체와 윤리 도덕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지금 깔려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전되어 나와가지고 드라마, 연속극이라는 것은 전부 불륜 연속극. 전부 남자인데 바람 피우고, 불륜인데 바람 피우고, 그게 보통인 줄 생각하고, 어떤 보이는 것이 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이 하나 모양, 나도 한번 해보자. 경쟁적으로.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데는 인간이 공부하고 살아야 되는데, 공부의 세계에 만들어요. 이게 지금 서양 문명이나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미있으라고 자꾸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고 요새는 이제 공직자들 주례를 못 씁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자연스러운 공직이니까 주례를 쓰려고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례 저는 잘 안 써요. 주례 써줘봐요. 주례에서 보람도 없고 이러다 하도 그러면은 신랑 신부하고 양가 부모를 우리 집에 불러가 시골에 불러가 한 1시간 반 정도 강의합니다. 뭐 이야기하지. 옛날에는 결혼을 초래라 그랬어요. 이 술국자 변에는 하촉한 초대고 초래라는 뭐냐면 옛날에는婚礼할 때 술잔을 교환합니다. 그래 1초 종신이다. 한번 술잔 교환하면은 죽을 때까지 가는 게婚礼문화인데 요즘 보세요. 이번 세계 1위다. 자살률은 세계 1위 중에서도 상위 나이 시간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래서 신랑 신부한테 이런 걸 쫙 설명을 하고 세 가지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걸 워다에 찍어가 사인을 넣으면 내가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제일 첫째,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천재시련이 있지 않는 이혼은. 이혼할 거냐, 뭐 그렇게 결혼하냐. 본인도 불행해지지만은 애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랑 청소년 문제 일으키는 사람 전부 다 어머니 밑에서 못 꺼내야 돼. 자기 어머니가 뱃속에 10달 동안 해가지고 자기 피덩어리를 낳은 것도 옳지 못 피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남이 키워온 자식을 어떻게 키울 거예요? 둘째로는 애를 5명 이상 낳는다. 아, 이거 좀 없었으니까 기가 차네요. 웃을 일이 안 돼,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결혼을 늦게 하고 이렇게 애를 하나 내지 둘 내지 안 넣으면요 30년 후에는 이 나라가 존속을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집장가가 지금 애를 낳았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대학 졸업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직장에 가면 28, 29. 그러니 30년 후 돼야 직장을 얻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때는 지하고 같이 큰 놈은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전부 노인 사이가 돼가지고 버려서 먹여 살릴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거 어떻게 먹여 살리고 있어요? 지금 벌써 병력 자원이 모자라가지고 병력 10만 명 줄이 지금 벌써 줄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병력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국방을 누가 할 것인가? 이 나라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하겠냐? 지금 2.7% 성장한다고 온 국민이 걱정인데 그때는 성장 못하는 거예요. 경제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 그런데 5명 놀고 전부 웃는다 이거예요. 이걸 다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하는 사람은 내밖에 없어요. 나는 길가 가다 총각만 만나면 몇 살이고 28살. 나 빨리 결혼해라. 여자는 내 더 많은 것도 없고 23살, 23살 내년에 결혼해. 지금 같이 한다 이러거든. 나는 좀 즐기고 놀다가 32살이나 3살쯤 갔는데 즐기기는 뭘 즐겨요? 나중에 다 아들, 딸 5명, 6명 나가 일어나 놓고 그때 돈 모아가 크루즈도 타고 세계 여행도 하고 설악산도 가고 그때 즐겨도 얼마든 즐기는데 아무 100살까지 사는데 지금 너무 즐기면 몸이 골아가 그때 즐기기는 못해. 이걸 누가 가정교육이나 누가씩 알려야 되는데 알겠다 했어야지. 그래서 내가 신랑 신부하고 양가의 부모님들 불러 이야기하면 평생 처음 들어. 여기에 계시는 여러 어른들이요.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을 안 하시고 걱정하면 안 되세요. 지금 손자, 손녀들을 불러가지고 앞에 꾸라지 놔놓고 호통을 쳐야 됩니다. 나는 손자, 손녀를 불러놔놓고 꾸라지 놔놓고 4살, 5, 6 꾸라지 놓고 내가 뭐라고 하면은 우리 딸, 며느리, 아들, 우리 딸, 사위, 아들, 며느리는 옆에서 불안한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애 새끼가 불쌍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되겠어요. 할아버지 다리가 지리요. 얼마나 다리지요? 참아. 10분 있으면 못 참겠네요. 참아 좀 있으면 괜찮아. 하도 내가 막 우리 외박하니까. 그래 한 15분 지나면 할아버지 안 아파요. 엄마 옛날에 니만 할 때 내가 열 수백 번 해본 경험이다. 그래 꼴라지시면 처음엔 지리도 나중에 안 지리다. 체험을 해야지요. 그 체험을 누가 시킬 겁니까? 어제 할아버지들이 백기 밖에 나와 큰 소리 치시죠. 집에 가서 아들, 며느리, 딸 사이 눈치 본다고 머리카락도 못하고 옛날에 우리 선비들이 복 긁어주고도 할 말을 하고 지저가 있잖아요. 그런 선비 정신을 다 내가버렸네. 이 사회가 이렇게 병들고 젊은 버릇 한 것이 다 우리 책임이지 걔들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키워서 그래 된 거지. 걔들 우리 올바르게 정신 바짝 나도 그거는 차라리 아니라 그런 이야기다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우리 어머니한테 해찰이 맞아가지고 피문이 들었어요. 아까 내가 모두의 이야기 하다가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우리 할머니 있고 우리 어머니 있고 요즘 말로 한글인 그때 어문이라고 했어요. 어문도 모르죠. 학교는 고용만 해봤습니다. 그래도 7남매, 9남매, 10남매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도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내가 7남매 중에 제일 못하고 아까 고용무 선생 말 같다면 뭐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게 개설이 나오고 무슨 영향이 있고 이게 아니라 인간이 돼야 돼. 내 동생들, 누나 여동생들 내가 훨씬 더 남한테 이만큼 더 피해를 안 주고 어떻게든지 조금만 있으면 남을 도와주려고 남한테 존경받고 하는 우리 어머니는 얘기를 하면서도 뭐 판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이런 거 없어요. 인간이 되라 그랬어요. 인간이 되고 나면 땅콩은 다시 이걸 된다. 그 요새는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2개, 3개 이렇게 받은 여자들이 얘는 왜 그래 못해?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공부한다고 말이지 뭐 박사 석사 받으라고 얘는 왜 그래 못해? 왜 목표는 압니까? 그 어머니들이 못 가르쳤습니까? 오늘 밥도 못합니다. 냄비밥도 못해요. 전기밥 쓰는 밥이야 뭐 경기도 다 하지만 이게 다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명 이상 낳으라는 세 번째로는 결혼 이후에 양가 부모한테 더욱더 조언을 하고 그런데 신랑 신부라는 것이 첫째 3가지는 하는데 둘째는 힘든데 셋으로 좀 줄여줄 수 없는데 절대 안 됩니다. 5명 정도 키우면 그 인물이 그리고 이래 5 놓으면요 형제가 꽤 큽니다. 큰애가 밑에 거 봐주고 뭐 이래가지고 서로가 절차 통마도 하고 서로 치고받고야 커가지고 양발줄도 하고 양받을도 하고 이런데 하나씩 하나 해볼 걸 다 해주고 나면 그 사회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41살 된 친구가 신혼여행 갔다 가지고 시장님 신혼여행 가서도 잠수하는 걱정을 했는데 3명만 좀 줄여. 그래서 3명 줄이니까 5명 정도 방법을 알려주겠구만. 어떻게 하면 돼요? 옷에 병원에 가면 상도이 임신을 맘대로 시키는 거야. 거기 상도이 2분 놓고 한 분 놓으면 5명이니까 그거 맞느냐 그래? 맞다고. 그럴 때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신랑 신부들 다가요. 첫째, 셋째는 하는데 둘째가 겪는다 하는데요. 제일 어려운 것이 첫째, 셋째입니다. 애 5명 놓으면 돼요. 그런데 이혼을 안 한다는 하고 그걸 참아야 되거든요. 요즘은 못 참습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고생한다는 이걸 못 참습니다. 저는 백층의 근무이라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10달 동안 계속해서 키우는 거 애 낳아가지고 어디 아픈지 뭔지 우리 새끼 이런데 알아야 뭘 갖다가 애 가서 나가려고 하지. 그걸 그렇게 알아가지고 초등학교 요새는 유치원이 있잖아요. 유치원 어린이 집 보내고 학교 다 보내고 대학 졸업시키가 그 어려운 시기가 군대까지 갔다 와가지고 이 새끼 서울대까지 졸업시켜가지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장가 보내놨더니 한 6개월 두 번쯤 전화 오더니 6개월 전에 전화가 안 오더니 그래서 그래요. 자식한테 있는 재산 다 자수하니까 해달라 하는 건 다 하려고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누구보다 졸업시켜가지고 결혼시킨 어머니들이 자식한테 당하고 얘가 배심한 병에 걸리고 우울증이 걸려가 자살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머니가 그래 해피로 식을 키우고 옛날부터 미운 자식을 밥으로 키우고 미안 자식을 배로키우라고 했어요. 유태인 어머니처럼 스스로 지가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어머니가 다 해줘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너무 빗나갔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걱정해야 되는 것은 잘해야 될 것.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환경을 걱정하는데 이 자연이 파괴되고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이래 된 것이 이다 인간이 저지른 것이고 인간이 이렇게 파괴시킨 법포를 우리가 지금 만드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걸 취하고 고칠 수 없겠느냐. 이게 진충성태야 그 다음에 생태 인문학 어떻게 보면 일마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이 과학기술이 발전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경제, 너무 기술, 너무 과학 그러니까 인간이 그 논리가 돼가지고 마치 인간의 그런 그 과학기술의
이 어떤 그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니까 우리 인간은 어디 갔느냐? 우리가 인간다워 되고 우리 인간의 심성이나 인간의 우리 본래 인간성을 찾아내면은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이나 좀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들 기회가 되느냐. 이렇게 써져 인문학이 출발됩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뭐 크게 얘기하면 문사설이가 문학, 철학, 무슨 뭐 철학 무슨 뭐 역사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 역사나 철학이나 문학이라는 게 다 뭐냐?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것은 결국은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다 늙어가 인문학 교육을 만날 배워서 많이 들어봐야 어릴 때부터 사람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지혜와 스스로 어머니들이 아래가 점점 크면서 세상을 볼 줄 알고 자연을 볼 줄 알고 자연하고 그냥 같이 살아야 되고 자연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자연이 어떤 그걸 용서림을 하게 되는 인간이라는 건 하잘 것 없는 큰 물이 번질 때 개미보다도 더 하잘 것 없는 인간이라는 건 어릴 때부터 그 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인간이 최고 인간이 마무리 인간이고 인간이 서양사회에서 뭐냐고 인간은 자연을 지배한다. 자연을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보는 거예요. 자연을. 그 자연을 서구 과학기술 문명은 자연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연을 우리 여기 동양철학에서는 무의자연이다. 자연의 이름 그대로 그리고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동양 사람들 수양된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공포가 없어요. 원래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누구 그래 건너노? 나도 죽게 되는 아이냐? 그런데 서양에서는 과학기술사상, 수학사상, 합리사상이 발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잘하면은 영생을 할 수 있을 줄 모른다. 그게 천당이고 있는 거다.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런데 열심히 해서 천당이라는 이사 가만 치고 영생하고 보시면은 그거는 이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고 동양 사람들은 동양 철학 수천 년간 우리가 살아왔는 이 동양 철학, 동양의 풍속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시간을 얻고 해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 것 우리의 동양의 이 아주 심오한 우리 철학과 사상과 전통 문화를 다 벗어버리고 이 남의 나라 딴 민족들의 철학과 문화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거는 다 없애고 그것이 우리 거냐 맛이 살아가고 있는데 비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한대영 부통령의 아들 한경준 씨라고 이분은 참 훌륭한 인물입니다. 부통령 아들이고 자기 아버지는 미국서 목사고 어머니는 뭐 기독교 집안에서 원사로 지내고 하는 완전히 기독교 집안이고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기독교서 또 서양 법철학을 전공했으니까 서양 문화, 서양 문명에 대해서는 그양만 많지 알고 그런 사람이고 이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다가 94년도에 우리나라에 돌아옵니다. 연세대학교 돌아오는 것이 처음에 갈 때이고 이 사람이 김기중학을 졸업하고 하자 6.25 동나이입니다. 그러면 6.25 졸업하자마자 6.25 동나이를 났어요. 6.25 동나이를 나면은 대략 잘 됐다. 군대 가면 다 입을 텐데 하고 미국에 그만둔 좋은 대기에 가야 될 텐데 군대 생활 3년을 마치고 유학 갔으니까 그런 인물이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 가서부터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돌아온 것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서양 철학을 연구해 보니까 나는 사상 누각이고 나는 껍데기 같은 거다. 내 본체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연세대학에 와서 다시 한문 공부를 하고 동양 철학, 동양 역사, 중국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논문을 수록해서 지금 그거에 쓰는 논문을 전부 모아 제자가 발행한 책이 한국의 전통 문화와 법이라는 책인데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한국의 전통 문화와 법이라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고 우리의 본래 우리 문화 전통 이걸 찾아서 우리도 우리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전 사람으로서 살기를 우리가 전면하게 찾아내야 돼요. 거기서 세계 문학이 있고 우리 지구를 차릴 수 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참 학자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걸 그것도 들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 물가 먹고 사니까. 그래 들으시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고 계속 과학기술 발전을 자연은 자꾸 파괴돼요. 그래 자연이 파괴되는 거하고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하고 자연을 갖다가 환경을 보존하고 너무 깊이 당하고 생각하고 이거는 서로 엮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인 사회주의 국가는 왜 파괴되느냐? 사회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발전돼서 자살하는 사회주의 범위는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고 중국이 저렇게 기적적인 성장을 하기 전에는 미세먼지나 이렇게 황사가 이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중국이 저렇게 78년 개방하고 난 뒤부터 연평균 9% 8% 성장하나에 지금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뭐 사회의 최종, 공산주의 최종, 자본주의 최종 간에 잘 살기 위해서 자연을 자꾸 파괴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걸 생각하려니까 이렇게 지향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너무 미세먼지 막는 마스크나 끼고 말이지 뭐 방사 마스크나 끼고 이래가지고 안 되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이거 좋은 이야기고요. 제가 이거 다들 읽어보시고 그럼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뭐냐? 우리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신성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를 바꿔야 되고 우리가 지금 잘 살고 부자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장동들 가고 이게 버려야 돼요. 그걸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등 따시고 배불고 정말로 삶이란 건 뭐냐? 뭐가 우리가 삶의 이 옳은 하시냐? 이걸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옳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삶의 자세를 바꾸고 우리 삶의 이 방식을 바꾸고 이게 모아져가지고 문화가 바뀌게 되면은 자연은 살아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안 하고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이 되니까 파괴된 자연을 복원시키지 않겠냐는데 복원을 못 시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이 돼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무를 어떻게 만드는데 100년이 자라야 나무같이 나무가 되는데 어떻게 과학기술 도마가지고 100년 된 나무를 하루아침에 만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체제라든지 어디 사는 관계없이 우리가 사는 삶의 가치,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에 따라서 자연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가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이 되어서 나무를 700만 그루 심고 그 다음에 도시에 공원을 만들고 물을 들이고 이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내가 뭘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특강도 돼요. 계속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대구 나무를 더 심어서 푸른 도시, 푸른 숲의 도시를 만들어서 보존을 물려야 되겠다. 자연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푸른 내부 가꾸기 시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9일에도 그 방설리 서해에 가서 편백나무, 피톤, 지드라는 몸이 좋다는 이런 그 나무를 지금 500그루 심었는데 시민 한 사람당 한 그루 심는 운동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200가 했는데 640 시민들이 5만씩 내고 심겠다고 하는데 그 터가 500수밖에 안 돼가지고 나머지 남는 거 지침을 받아가지고 가을 되면은 그 500그루 심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걸 해주시면 곳곳에 숲을 만들고 좋은 나무를 심어서 대구가 그야말로 숲의 도시가 됐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돈을 넘겨주고 집도 넘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많은 돈을 넘겨줘봐야 우리 자손 후손들이 사는 환경이 나빠가지고 기반 이상한 그런 대대적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데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 다 몇 푼씩이라도 내가지고 우리 환경을 지키고 우리 고산에 좋은 그런 숲의 도시를 물려주기 위한 이 운동에 동장군식이라고 저는 이런 거를 박제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이 된 걸 연속적으로 합니다. 앞에 있는 대통령 하는 건 다 버리고 자기들도 새로 하라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7년 동안에 1000만 그루에 가까운 나무를 심었는데 다음 시장들은 나무를 안 심어요. 이걸 중산이 되어버려요. 만약에 나와 같은 그런 시장에 와가지고 대구는 실질적으로 배 이상 나무가 많고 굉장히 소비로서야 돼서 그래서 이거를 단주로 아니고 민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나섭니다. 그래서 50년 계획을 합니다. 저는 뭐 살아봐야 얼마 못 살지만 그래서 장기 50년, 단기 10년을 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그동안 한 5년 동안에 좀 쌍소리가 쓴다만 쭉 가면 살기로 대구에 나무를 많이 심고 내 다음에 때 들어오는 사람은 내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또 5년하고 10년만 하면 대구가 지금 한번 먹기 완전히 살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푸른 대구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고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인문학적인 의미가 있고 생태의 문학이 있고 또 요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사는 세계를 장수하는 식이고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그런 우리의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빨리 끝내러 앞에 나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